눈이 멈출 줄 몰랐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그날따라 유난히 잔인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던 밤. 서울역 광장 한복판에서 두 개의 작은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아저씨, 100원만 주세요. 사람들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못들은 척 지나쳤습니다. 그 추위 속에서 세상은 유난히 바빴고 아이들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엄마가 아파요. 약을 사야 해요. 눈에 젖은 신발, 얇디얇은 점퍼 하나,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남자아이들이 서울역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남자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강도훈 회장, 의료회사 대표, 성공한 사업가, 38세, 누가 봐도 부족함 없는 삶을 사는 남자. 그의 시선이 아이들의 손목에 고정됐습니다. 낡고해진 하늘색 실팔찌, 바르게 묶인 너무도 익숙한 매듭. 그 순간 도훈의 숨이 막힌 듯 멎었습니다. 이럴 리 없어. 6년 전 사랑했던 여자와 함께 나누어 찼던 그 팔찌. 3번 꼬아 올리고 양쪽을 교차해 묶는 방식. 세상에 흔하지 않은 단 하나의 매듭. 너희들, 엄마는 어디 계시니? 아이들은 말없이 고개를 돌려 광장 구석, 눈이 수북이 쌓인 곳을 가리켰습니다. 도훈은 천천히, 그러나 점점 빨라지는 걸음으로 그곳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눈더미 속에 쓰러져 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갈라져 있었으며 몸은 너무도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을 도훈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수지. 목소리가 떨려 새어나왔습니다. 6년 동안 잊었다고 믿었던 이름. 다시는 마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 아이들이 달려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 일어나. 도훈은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울역 광장입니다. 사람이 쓰러졌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마비로 출동이 불가능합니다. 전화는 끊겼고 눈은 더 거세졌습니다. 그때 작은 손이 도훈의 바지를 움켜잡았습니다. 아저씨, 제발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도훈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 수지의 몸을 감싸고 등에 업었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가 그대로 느껴질 만큼. 얘들아, 아저씨 따라와. 눈은 무릎까지 빠졌고 호흡은 거칠어졌지만 도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대체 어떻게 산 거야? 병원 응급실 불빛이 보였을 때 그는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의료진이 달려왔고 수지는 응급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도훈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 옆으로 쌍둥이 아이들이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아이들의 깃불에 있는 작은 점. 도훈의 깃불과 정확히 같은 위치. 강씨 집안 남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유전적 특징. 응급실의 빨간 불은 2시간이 지나서야 꺼졌습니다. 폐렴의 심한 영양실조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습니다. 도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추위와 피로에 지쳐 그의 양옆에 기대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도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수지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어젯밤 내가 쓰러져서. 당신 도움 필요 없어요. 수지는 링거를 뽑으려 했고 도훈이 다급히 말렸습니다. 아이들, 저 아이들
혹시 친묵, 내 아이들이에요. 그럼 내가 아버지야? 수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빠 따로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도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병실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엄마. 수지는 아이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이들의 손을 잡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없던 일로. 아이들은 마지막으로 뒤돌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우는 단 한순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팔찌, 그 매듭. 다음 날 아침 도우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재현아, 조용히 조사 좀 해줘야겠다. 도우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다가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눈은 멎었지만 거리는 여전히 하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수지라는 여자가 있어.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6년 전에 나랑 이혼한 사람이야. 비서 재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1년 넘게 회장을 보좌해왔지만 결혼, 이혼, 가족, 그 어떤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봐줘. 도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전부. 아이들이요? 재현이 조심스럽게 되묻자 도우는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쌍둥이야. 남자애들. 6살쯤 됐어. 재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그날부터 비서 재현은 밤낮 없이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수지가 실려왔던 응급실 기록. 주소란에는 일반 주택이 아닌 서울역 인근 노숙인 쉼터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재현은 직접 그곳을 찾았습니다. 낡은 건물,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가자 2층에는 작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2층 침대가 빽빽하게 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아이들 옷가지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습니다. 이수지 씨요. 쉼터 봉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아, 그 엄마요. 여기 온 지 3달 정도 됐어요. 아이 둘 데리고 왔는데 처음엔 정말 심했어요. 어떤 점이요? 기침을 얼마나 하던지 서 있기만 해도 숨이 가쁜 상태였어요. 재현은 메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소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봉사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아이들 재울 시간에 잠깐 얼굴 비추고 다시 나가고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였는데도 절대 쉬질 않았어요. 에어. 아이들 때문이죠. 굶기면 안 된다고 아파도 참고 나가셨어요. 재현은 잠시 멈칫하다 물었습니다. 아이들 아버지는요? 봉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분은 아빠 얘기 절대 안 했어요. 아이들도 아빠 얼굴 모른대요. 재현의 펜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아십니까? 안 해본 게 없어요. 식당 설거지, 편의점 야간, 청소, 하루에 3군데씩도 다녔을 거예요. 봉사자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불쌍한 분이에요.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힘든 티 안 냈어요. 웃으면서 밥 먹이고 동화책 읽어주고
근데 아이들 자고 나면 구석에서 혼자 울어요. 소리 안 나게. 재현은 쉼터를 나와 수지가 일했던 곳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은 서울역 근처의 허름한 24시간 식당이었습니다. 이수지요. 식당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아줌마. 설거지랑 홀서빙 했었죠. 한 1년쯤. 어떤 분이셨습니까? 성실했어요. 진짜. 불평 한마디 없고 손님한테도 친절하고. 사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몸이 안 따라줬어요. 일하다 쓰러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병원은요? 안 가요. 돈 없다고, 아이들 분유값 벌어야 한다고. 그만두신 건가요? 아니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왔어요. 나중에 들었죠. 길에서 쓰러져서 쉼터로 갔다고. 재현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모았습니다. 주민등록 기록, 이혼 이후 수지의 주소는 무려 7번이나 바뀌어 있었습니다. 반지하에서 반지하로, 고시원에서 고시원으로, 마지막은 쉼터, 출생신고서도 확인했습니다. 민준, 민찬, 6년 전 겨울에 태어난 쌍둥이, 그리고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습니다. 재현은 모든 서류를 들고 도우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도우는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이혼 후 위자료 받은 기록 없습니다. 처음엔 반지하에서 살았고 점점 더 싼 곳으로 옮겼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식당, 편의점, 청소, 야간 일용직. 하루에 3곳씩 다녔다고 합니다. 도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 자주 쓰러졌지만 병원은 가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아이들 분유값, 기저귀값 벌기도 빠듯했다고 합니다. 재현은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겁니다. 도우는 출생신고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공란. 손이 천천히 움켜쥐어졌습니다. 아이들 생년월일이, 회장님 이혼 시점과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재현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도우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 오래된 사진 한 장,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통통한 볼, 반짝이던 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던 얼굴. 설마. 도우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창밖으로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6년 전 그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습니다. 법원 앞에서 수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그날. 그동안 난 대체 뭐였던 거지? 사진을 내려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지는 혼자였습니다. 아이 둘을 안고 도움 하나 없이 쓰러지면서도 다시 일어나며 그 사이 자신은 텅 빈 집에서 술잔만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수지가 날 속였다. 배신했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6년 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우의 머릿속에 과거의 장면들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를 처음 본 날, 회사 지하 매점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 28의 수지는 매점 직원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항상 웃음을 잃지 않던 여자.
삼각김밥이랑 커피 주세요. 네, 잠시만요. 수지는 늘 먼저 인사했고 동료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수지가 있는 날이면 매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도우는 점점 매점에 자주 들르게 되었습니다. 커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수지가 웃었고 도우도 모르게 따라 웃었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아직이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샌드위치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저녁, 한강 근처 작은 카페,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우가 먼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봐. 수지가 상자를 열자 빨간 코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생각하면서 만들었어. 수지가 코트를 입었습니다. 놀라울 만큼 잘 맞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나도 줄 게 있어요. 수지는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하늘색 실팔찌 2개, 커플 팔찌예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매듭 묶는 법도 배웠거든요. 3번 꼬아 올리고 양쪽을 교차해서 묶는 거예요. 저만의 방식이에요. 수지는 도우의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었습니다. 도우도 수지의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었습니다. 사랑해, 수지야. 영원히 사랑할게. 수지의 눈에서 행복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처음부터 수지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고아 출신, 매점 직원, 저런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안 돼. 시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에게도 사연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혼자 도우를 키웠습니다. 가난 속에서 온갖 고생을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아들만큼은 더 잘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재벌가의 딸과 결혼시켜 더 큰 성공을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매점 직원과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좋은 조건의 여자들을 모두 마다하고 왜 하필 결혼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뀌는 건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그 사실을 너무도 빠르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수지야. 차가운 목소리가 부엌을 가르듯 울렸습니다. 밥상 차릴 때 숟가락은 거기에 두는 게 아니야.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죄송해요, 어머님.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심장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옷은 또 왜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야? 우리 집안 며느리가 그런 싸구려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되겠어? 이게 제가 가진 것 중에서는 제일 나은 거라서요. 말끝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겠지. 매점 아가씨가 뭘 알겠어. 그 말은 칼처럼 꽂혔지만 수지는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혼자 점집을 찾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 며느리 사주 좀 봐주세요. 점쟁이는 대충 사주를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좋아. 이 사주는 아주 안 좋아.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 여자는요. 남편 복을 끊는 상이에요. 남편 운도, 대운도 전부 끊어버리는 팔자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점쟁이는 낮게 말했습니다. 떼어놔야죠. 가능한 빨리. 그날 밤, 시어머니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일, 말한 대로 진행해요. 흔적은 남기지 말고. 며칠 뒤, 도우는 회사 앞에서 낯선 남자를 만났습니다. 강도우 씨 맞으시죠? 누구십니까? 남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수지 씨 아시죠? 제 여자였습니다. 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죠? 원래 저랑 사귀던 사이였어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신이랑 결혼한 거죠. 마음은 아직도 저한테 있습니다. 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우야, 이것 좀 봐. 봉투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수지가 낯선 남자와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팔짱을 끼고 걷는 장면. 봐라. 내가 뭘 했어. 처음부터 반대했잖아. 천한 것들은 결국 이렇게 행동한다니까. 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도우는 사진을 들고 수지에게 갔습니다. 수지야, 이게 뭐야? 수지는 사진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거 아니지. 설명해봐.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며칠 전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우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사라져. 끝까지 버티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수지는 무서웠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로 그럴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해. 수지야, 제발. 도우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침묵은 도우에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집을 나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외투 하나 걸치고 골목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찬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수지는 골목 구석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혼은 빠르게 끝났습니다. 법원 앞, 눈이 펑펑 내리던 날, 도우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수지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수지가 먼저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갔습니다. 도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손목의 팔찌를 보았습니다. 분노에 휩싸여 팔찌를 풀어 눈밭에 던졌습니다. 이제 끝이다. 돌아서 몇 걸음 걷다. 도우는 멈췄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다시 돌아갔지만 팔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 속에 묻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후 수지가 향한 곳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반지하였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 월세 25만 원,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수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계속 어지러웠습니다.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반지하 화장실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